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은 가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을 골똘히 생각을 많이 하죠. 수익면에 있어서 꽤 나으니까요. 유치권이 있는 물건이 좋다 안 좋다 이것을 떠나서 일단 유치권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알지 못하고 이론적으로 유치권이 성립을 하고 있다,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먼저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쪽이 훨씬 많고요. 이른바 눈속임에 가까운 가짜 유치권도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어요. 오늘은 가짜 유치권이다 혹은 진짜 유치권인 진성 유치권을 구별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더 나은 것인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유치권자에게 억지가 통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해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고 혹은 가짜 유치권으로 보이니까 당신 그 유치권 철회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은 것일까요? 다 아시다시피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특수물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을 신고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출이 나오지 않죠. 낙찰자는 유치권에 대한 접근법이 배제냐 수용이냐를 따져서 대응 방법을 미리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전략,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실질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짜 유치권이라고 판단하면 조금 단호해야 하고요. 단순히 흠집내기용 유치권 신고라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신청도 눈여겨봐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유치권이 진짜라면, 소위 말하는 진성 유치권자라면 상황이 많이 달라져요. 왜냐? 그 유치권이 진짜 유치권이니까요. 오늘 봐야 할 물건은 2013-14304 물건입니다. 유치권 물건 중에서 진성 유치권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유찰이 계속 일어나죠.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유치권에 대한 보상은 낙찰 가격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낙찰 가격은 낙찰 가격이고, 또 유치권에 대한 금액은 낙찰자가 덧붙여서 물어줘야 하는 그런 금액이니까요.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유치권 신고를 하고 유치권이 있다라는 소송을 걸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 끌기용이나 자기가 이 물건을 먹으려는 식의 유치권 신고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진성 유치권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자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는 식이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눈뜨고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치권 배제 신청서를 넣는 것이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루트죠. 이런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공사 대금 채권을 위해 소송을 먼저 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대금이 절실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물건은 일단 유치권 신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가장 좋죠. 명백하게 가짜 유치권이고 철저하게 유치권을 배제할 것이라고 하면 만나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진성 유치권이고 물건에 대한 점유가 이어진다라고 판단되면 입찰 전이든 그렇지 않든 언제든지 전화를 걸든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해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가장 나아요. 물론 여기서 유치권자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시간을 끌어서 물건을 소유하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돈이 목적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입찰해서 낙찰부터 받고 보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요. 입찰 전에
낙찰 이유를 철저하게 계획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유치권은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유치권 성립이 가짜고 현금 총알이 탄탄하고 넉넉하다고 하면 가짜 유치권 따위는 살포시 밟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물건에 대한 애착만 있고 나머지는 조금 부족하다고 하면 좀 더 계획을 유연성 있게 세워야 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요. 이 물건은 유치권 신고자가 진성 유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이어서 금전적인 여유가 좋지 않았어요. 미리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만나서 유치권 금액을 합의했고, 낙찰자는 유치권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영리하고 철두철미한 계획이에요. 어디까지나 유치권자와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만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유치권을 쉽게 접근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돈이 들어가는 세상이잖아요. 유치권이 있으면 유치권을 깨거나 배제하는 방법이 최선이고 만능은 아니에요. 내가 유치권을 깰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유치권을 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세상에 나만 깰 수 있는 유치권이 어디가 있겠어요. 솔직히 그런 유치권은 없어요. 또 이론적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죠. 그런데 실전에 들어가 보면 케이스마다 또 사례마다 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론으로만 생각하고 유치권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사람도 보았고요. 또 너무나 유치권에 대해서 겁을 많이 내기 때문에 입찰 자체를 두려워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항상 투자자 입장에서 이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유치권을 깨느냐 마느냐보다 실질적인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또 어떤 노력, 어떤 수고로움을 더해서 내가 이익을 더 크게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일찌감치 떨어져서 관망 모드로 상황을 지켜보시면 됩니다. 다른 투자자의 물건 처리를 추적 관찰하는 것도 투자로서는 큰 도움이 되고요. 그 처리 방법을 자신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수 없을 것인지, 또 할 수 없다면 어떤 것을 보완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이야기죠. 유치권, 가짜도 많지만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협상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유치권이 성립되냐, 가짜냐, 진짜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판단은 각자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또 영상이 자기만 꼭 찾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알림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